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소집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민주당의 소위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틀 안에 검수완박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거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도 결국은 무력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투표로 맞불놓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 속보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전해드리죠.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에서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고서 얼마지 않아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매우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국민투표. 국민투표. 야, 저도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 여론에 호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윤석열 당선인 측 국민투표하자. 국회의장도 검수완박 통과 의지가 강합니다. 본회의를 소집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기 쪼개기, 꼼수로 저지가 됐죠. 윤석열 당선인 측은 헌법 유린, 국민의 뜻 물어야 한다. 국민투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이 검수완박 구면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밝힌, 당선인 측이 밝힌 국민투표. 또 하나는 이게 헌재로 갔다는 겁니다. 검수완박.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헌재로. 중앙일보 4면입니다. 헌재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지는데 대검이 기소권 제한하는 것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 검수완박 헌재로 간다. 검찰은 내용도 절차상으로도 이건 위헌이다.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 허영 교수는요. 검찰이 반대하는 법안 국회 일방 강행 권력 분립 위배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심각. 경향신문 5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심각 어떤 걸까요? 민주당이 내각 후보, 장관 후보 최소 8명 심각하다. 무더기 낙마,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지금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청문회 국면까지 여야 간의 분위기 상당히 험악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는 심지어 일개 후보자다 이런 말까지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공포. 한겨레신문 8면 기사입니다. 공포. 경기 침체 공포가 겹쳐서 내던진 원화, 환율이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대내외로 겨박제, 금융시장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서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걱정입니다.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어느덧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를 새롭게 찾아주신 분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그리고 돌직구에 드디어 당대표급 거물이 나왔습니다. 원내대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돌직구를 찾아주신
우리 김기현 의원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급이 나왔다면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급이 나왔습니다. 소신의 아이콘 박용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어젯밤에도 국회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의 이 필리버스터도 무력화됐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요. 필리버스터 무력화, 민주 검수완박 강행. 어제 국회 상황 그리고 필리버스터 상황까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좀 회의에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어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일단은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섰는데 권성동 그리고 김웅 의원의 발언 일부 한번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정권 인수 시기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문제 청와대 사람, 감옥에 갈 사람 20명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인지. 황 의원 이 사건 피고인의 검찰 수사권 박탈당했으면은 이런 범죄 저지른 황운하 의원 또 문재인 정부의 측근들 지금 두 다리 쫙 뻗고 있을 겁니다. 최모 의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가짜 인터넷 확인서 써준 혐의로 유죄를 받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 20년 집권한다 그랬어요. 공수처도 만들고 뭐 중수청도 만들겠다고 하고 검찰도 뭐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덜컥 이렇게 되고 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때 가서 권력을 힘을 빼는 그런 장치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5년 뒤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5년 뒤가 또 되면 그때 되면 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저기 죄송한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안 들려요. 필리버스터 그거 하는 거 그것도 꼴 보기 싫어서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참네. 네, 보시다시피 지금 여야 간 국회 분위기는 험악하고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주자로 민주당 의원들도 나섰습니다. 김종민,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상 박병석 아니기도 하지만 권성동 아니기도 하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2017년에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의 시작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꼬였어요. 검찰의 그 잘 드는 칼, 그거를 적폐청산에는 한번 써먹고 버리겠다. 그걸 한번 써먹고 가자.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안민석 1억원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왜 야당 정치인이 업체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업무를 꾸미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최순실을 국민들에게 소환한 저를 잡겠다는 청와대 하명 수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필리버스터 장면 한번 보셨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 지금 회기 쪼개기라는 일종의 꼼수, 그에 앞서서는 민주당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야당 몫으로 둔갑시키는 어떤 꼼수,
여러 조가신문들에서는 꼼수가 꼼수에 꼼수를 낳는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뭐 여야 당사자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 김기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 또 박병석 의장이 적극 동조해서 한 이번 이게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은 꼼수의 삼위일체다. 꼼수의 삼위일체다. 예, 이게 아마 전 세계 최고의 기록이 싶은데요. 세 가지 꼼수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 소속 의원을 그게 법사에서 빼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거기다가 사법임에 넣은 거죠. 같은 교섭단체끼리 바꾸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교섭단체를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건 조직의 예. 구성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제가 반대한다고 여러 번 의사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살짝 뒤에 가서 그 사보임을 하고요. 그랬더니 양양자 의원이 또 그에 대해서 난 소신상 이거 찬성 못한다. 이거 심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니까 이번엔 탈당을 시켰습니다. 이거 사실 저는 이거 아마 기네스북에도 이런 거 처음 올라가 싶은데요. 두 가지 꼼수에다가 세 번째 꼼수는 회기 쪼개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필리버스터란 제도가 뭡니까? 반대하는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대 토론을 할 때까지 최대한 다 하게 하자. 예. 그런데 반대 토론을 못하게 해가지고 몇 시간짜리 이게 무제한 토론이 아니고 무의미 토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이 꼼수 부리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동조하고 심지어 결재를 한다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저는 민주당이 정말 소탐대실한다. 이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느냐. 그 후과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을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꼼수의 꼼수다. 그 삼위일체 완전히 완결체입니다. 완결체다. 한 조간신문 사설에서는 이럴 거면 국회 선진화법을 뜯어 고쳐라. 뭐 이런 사설도 오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예. 꼼수에 이제 뭐 삼위일체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삼위일체 꼼수의 연결고리가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안 뒤집은 거? 예,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런 거죠. 이게 제도를 둘러싸고 토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 제도를 개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 어떻게든 보완해 나가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었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워딩이에요. 내가 불러준 대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중재안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재안이죠. 그 안을 또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직권조인, 나 혼자 도장 찍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그리고 저희가 민주당이 의원총회 하면서 막 약간 중구난방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합의안을 받았다고 그러니 더 이상 논쟁할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받았답니다. 우리도 빨리 그럼 수정안 중재안 받는 걸로 정리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그래 이제 국회에서 제도적인 어떤 그 부분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이 어떤 검찰 개혁법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놓고 갑자기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 이게 이전에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이전에는 또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건 아니랍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고 나서 그냥 다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이 합의안을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어제 저런 볼상사나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 또 우리 국회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이 합의한 이 안이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개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합의해놓고 뒤집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꼼수의 삼위일체의 그 연결고리가 국민의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한테 꼼수다 얘기하시기 전에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쩌다가 한동훈 후보자가 한마디 하면 입장을 바꾸는 그런 당이 돼버렸는지 저희 아주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여야 의견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우리 또 김기현 의원께서는 과정 자체가 꼼수다라고 강한 비판을 해놨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합의안을 뒤집은 것 자체가 가장 큰 꼼수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김 대표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말 한마디에
합의안을 뒤집은 거 아니냐.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내정장을 향해서 타노스다. 이거 손가락 한 번에 뒤집어.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다 뒤집었다. 이렇게 지금 박용진 의원도 비판을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부터 이 검수안 받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 한동훈이가 내 말을 따라온 거죠. 한동훈이가 내 말을 따라왔다. 그러면 타노스는 김기현이다. 김기현이가 안 된다고 그랬고 예. 그러니까 꼼수를 먼저 민주당이 꼼수를 시작했죠. 예. 우리가 합의안 뭐 이렇게 저기 권성동 의원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꼼수가 시작돼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부터 아니 그 무서워서 하고 민주당 가로치기 사보임했고요. 또 그런 다음에 민영배 의원 탈당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꼼수 미리 다 써서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다 한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저는 안 된다 그랬고요. 의총에 말씀하신 의총에 40명 모였대요.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사실 사전 고지가 안 돼서 40명 모여서 정족수도 안 되는 의총이었는데 그 의총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는데 정정수도 안 된 의총일 뿐더러 그동안 합의가 된 것들 수없이 많이 깨졌습니다. 여야사이에. 잘못된 게 있으면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잘못됐다고 해야지. 잘못된 걸 뻔히 알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눈에 보이는데 합의했으니까 그대로 가자. 그건 무책임하죠.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대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가 많았고 반대 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덜컥 받아버리니까 이 민주당 안에서의 반대, 우려, 비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국민의힘도 괜찮다네.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전격적으로 합의돼서 간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었으나 뒤집어진 적 많습니다. 어디서?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까지 다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뒤집어지는 경우는 정말 아주 드문 경우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를 꼼수로 가져왔다고 하는 비판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후에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되게 유익 있게 그 비판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합의안을 추인하고 그 뒤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논란과 비판 이런 것들은 민주당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이 서고 나서부터는 전혀 달랐는데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한 일이죠. 여기서의 의문점은 박용진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하기 전에 돌직구쇼에 나와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검수한박 꼼수로 강행해서 안 된다라고 세게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 박용진 의원은 다시 돌아섰어요. 합의한 거는 지켜야 되지 않냐. 여기서의 의문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합의해 왔을까? 이게 의문인데 김기현 대표님,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합의를 해왔을까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실 저는 의총할 때 그때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권 원내한테 얘기를 들었다.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예.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만큼 안 된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합의를 했냐 물었더니 소수 여당의 입장에서 여야 간 여러 가지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으니 즉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이런 정도라도 봉합해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는데 저는 뭐 그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의총 때 있었으면 그 발언을 했을 때 저는 다른 지방 출장에서 뭐 봤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이거 잘못되었다고 여론이 그냥 빗발쳤습니다. 예. 아무리 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국민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국민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던 말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책임 있는 여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하자. 그래서 의원들이 총회가 모아져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예. 자, 어제 논란이 됐던 게 회기 쪼개기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기를 어떻게 쪼개나? 회기가 쪼개질 수가 있었던 건가? 언제까지 몇 토막으로 쪼갤 수 있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회기 쪼개기 뭔지 한번 보시죠. 자, 국회 반장 출신의 베테랑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했다. 많이 기사에서 보셔서 국민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뭐 자동 종료됐다. 무슨 어떤 연관관계죠? 설명 좀 해주시죠. 원래 4월 임시국회가 5월 4일까지가 이제 회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제 안 끌어올려서 어제 자정까지로 회기를 중단시킵니다. 왜 중단시키냐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 종료를 하려면 5분에서 한 18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검수완박 중재안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과연 필리버스터 강제 종정에 동의할 것이냐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게 뭐 조금 전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를 무력화하는데 동참한다?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게 힘들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지금 이걸 회기를 쪼개자. 회기를 쪼개다 무슨 얘기냐면 회기를 중단시키다 끝냅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회기 때 필리버스터 했던 법안은 자동적으로 표결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회법에 어떻게 보면 허점을 활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왜 다시 회기를 다시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회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흘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회기를 끝내고 어젯밤에 회기를 끝내고 나서 다시 사흘 뒤인 30일 토요일 날 다시 본회의를 열고 그렇게 되면 어제 필리버스터를 했던 검찰청법은 표결을 붙여서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시 형사소송법을 상정합니다. 이게 맹점이네요, 이재명 기자. 그러면 필리버스터로 법안 절차를 못 막게 하기 위해서 회기 쪼개기라는 맹점을 이용했는데 요거를 무력화시키려면 필리버스터를 한 번 더 걸면 되는데 같은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두 번 걸 수 없게 돼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최소한 이제 7일간을 하는 거죠. 안건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다시 사흘 뒤에 본회의를 열고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면 다시 종료시키고 다시 사흘 뒤에 본회의를 열고 이제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물론 지금 이제 박영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안을 파기한 정치적 책임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져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과정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책임을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성은 무너뜨려도 된다라는 건 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별개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이 무의미 토론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제한 토론은 최소한 강제 종료를 하려고 해도 24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7시간 만에 회기 종료를 통해서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종료시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거냐 그런 게 있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야당 의원 몫으로 안건 조정에 들어갑니다. 민영배 의원이 야당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박병석 의장도 당적이 없습니다. 그럼 야당 국회의장입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야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들을 최소한 그걸 무너뜨리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법, 어떤 도덕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 상식을 지켜나가는 게. 그런 점에서 합의안을 파기한 책임과 이 상식을 무너뜨린 책임은 똑같이 양쪽이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되고 난 뒤에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도 취재가 돼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 독주를 막을 수단이 전무해진 상황. 우리 당은 이제 곧 여당이 되지만 개탄스럽고 강압적이고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요. 국민의 뜻을 잘못 읽고 입법 독재를 해도 되겠구나.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해도 된다는 그런 오만에 빠진 민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갈 길이 멀구나. 자, 이 법안 저지의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조간 보도도 있는데 검수완박 헌재로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국민의힘이 어제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습니다. 대검도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할 경우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뭐고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어떤 절차입니까? 이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유무 또는 존부에 관한 다툼이 벌어질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조치를 취해 이 국가기관의 처분을 일시 효력 정지하는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정부,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내부 기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는데 국회 내부 기관인 국회의원, 위원회, 원내교섭단체는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내부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 각 부처 장관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구체적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그 자체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이 보유되어 있는지 여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해 1월 28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공수처 설치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 주체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수사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 운영할 것인지 여부 등은 입법자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해뒀습니다. 즉 헌법에 의하여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절차 하자와 관련해서도 이와 별개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회 입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 절차에 관해서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꼼수라는 비판은 응당타당하지만 이 꼼수로 인해서 그로 인해 탄생한 법률이 무효라고 선언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헌재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투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론전, 결국 국민 여론에 호소할 방법밖에 없다. 국민투표로 맞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대신 전했는데 국민투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 불수사 특권 주라고 하는 건지 공직자들 불수사 특혜 주는 게 맞는 건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국민들께 함께 같이 물어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자, 국민투표를 붙이자라는 제안인데 김기현 대표님, 그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인데 국민투표를 붙이자, 이거 어떤 제안입니까? 대통령 당선인께서 직접 그 의중을 밝힌 건 아니고요. 예. 비서실장 우리 장제원 의원이 그런 점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하겠다 그랬는데 상당히 저는 그 일리 있는 근거가 있는 얘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랬더니 선관위가 이게 뭐 현행 법에는 위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에,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그 투표 명부 작성이 안 되니 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내용을 봤더니 예. 현재라도 현재 그 위헌된 문안만 빼면 되는 거예요. 법 자체가 위헌된 게 아니거든요. 국민투표법에 있는 그 문구 그걸 드러내고 나머지는 다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국민투표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제출된 그 개정안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바로 제가 새로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개정안은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빨리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임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초면 시작하니까 10부터 시작하죠.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거는 윤석열 행정부의 결단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예, 예. 그러면 당에 계시니까 예. 국회에서도 당연히 국민투표는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당내 의견을 다 모은 건 아닌데요. 저는 대충 어저께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저는 제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 부분 법화하는 건 금방 하면 됩니다. 지금 뭐 회기 쪼개기 하면서 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뭐 70몇 년 만에 흐트러뜨린 것도 하루아침에 해치우는 사람들이 벌써 위헌 결정이 나서 해야 될 조항 몇 개 손대는 거 하루아침이 아니라 반나절이면 해결되겠죠. 만약에 국민투표를 붙인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그야 모르죠. 국민들의 뜻이 따르는 것인데 지금 국민들이 당장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그 실제로 예견되는 불편함들이 많이 보이는데 국민들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용납하시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미 입법화된 법안이 수정이 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예.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입법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도 국민의 뜻을 따라 존중하는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상당히 강한 입법기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라는 말씀이시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투표 조가신문에서는 못 붙일 거 없지 않냐? 국민 뜻이 중요한데 국민들에게 한 번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공청회도 안 거쳤는데 뭐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너무 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은 그거 뭐 문구 몇 개 고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게 어쨌든 법의 중대한 하자를 이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국회에서도 역시 논의를 해야죠. 그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속도전 내는 건 꼼수라고 얘기하시면서 국민투표와 관련된 그 위헌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하던 방식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신가 싶고, 두 번째로 이 국민투표가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한남동으로 갈까요 이런 거 결정하는 거 대상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국민투표를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거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만큼 국가의 매우 중대 사항에 대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외교 안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 검찰 관련된 개혁 법안이 외교 안보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사실은 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의 위헌 사항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선관위의 실무적 의견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헌법상으로 이게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백한 해석. 세 번째로는 제가 걱정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의 어떤 소수파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적 여론전을 동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 국민투표로 하자고 냉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명확하게 진영 동원 논리, 이게 국민 분열전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절차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논쟁과 어떤 그 입법 절차 과정을 국민들에게 냉큼 던져서 그야말로 서로 진영을 동원하고 서로 난타전을 만들자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이게 현명한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혹은 대통령 측근들로서 제안할 만한 정치적인 카드일까요? 저는 이게 회심의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의 카드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의 두 분의 의견 들어보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연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투표, 시민단체 학계 반응 일부가 온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장제원 실장, 정치인 수사하는 특검법 국민투표안 윤 당선인에게 보고드리겠다. 심평 변호사, 공청회 등 수기 절차 안 이루어졌다. 검수완박법이요. 국민투표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라는 거죠. 경실련, 경제민주주의 21 등 시민단체, 검수완박 국민투표, 청와대 청원 및 공론화 세미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관위는 왜 이 국민투표가 무리다라고 밝혔을까요? 선관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불가하다.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부인데, 헌법에 명시한 국민투표 부의권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기타를 두고 해석적 차이가 여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 외교, 국방,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 사안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위기.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질서 자체를 몇십 년 만에 바꾸는 건데 국가 안위에 해당한다, 기타 국가 안위에 해당한다, 국민투표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대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쟁점 두 번째,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 재외국민투표권 침해 이유로 국민투표 관련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 두 가지 쟁점이 지금 무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님,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뭐 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쟁점, 이게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 거냐라는 쟁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팩트부터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투표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국민투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투표법 중에 14조의 1항의 문구 몇 줄, 한 두 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재외국민, 그러니까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거소를 신고해야 투표권을 주게 돼 있는데
왜 거소 신고 안 했다고 투표권 안 주느냐?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다. 그러니까 거소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재외국민 우리 교포들에 의해서 투표권을 주라. 그 조항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고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하루 만에 다 해결됩니다. 투표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 국민투표 제도는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다. 그 법률도 120몇 조가 예. 되면 다 유효합니다. 재외국민들이 거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시켜놓은 거 그게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이 이게 국방안보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확하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돼 있습니다. 이거 법안이 관한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70몇 년 동안 건국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렇게 검수완박을 한 적이 없었고 그것이 잘 운영되어 왔고 페달이 있는 분들 수정해 왔는데 이제 완전히 검수완박하겠다. 그 피해는 누가 있느냐? 국민들이 다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경찰의 사건이 수없이 지금 적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적체되고 있는 사건 처리를 못하면 국민들이 다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 수사를 이제 검찰이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공직자 자기들만 특히 저를 포함한 공직자 자기들만 혜택 보려는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화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피해를 본 지난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검수완박이 되면 그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의혹이 아니고 확인이 돼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13명이 재판이 되고 있고 전체 한 70% 정도는 재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아직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검수완박하겠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 권익을 침해당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안은 경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에 의하면 경찰에다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다 뺏어버리고요. 지금 이 제도에 의하더라도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국민 권익을 마구 침해하는데 거기다가 더 공룡 경찰을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수사권에 대한 통제냐. 수사권에 대한 더 과대한 공룡하지. 그래서 통제 제도를 거꾸로 지금 해제하는 것이라는 주장, 저희들은 그걸 판단하는 것인데 어떻든 이렇게 되면 검수완박이 되면 검찰에 수사하는 것은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게 해서 경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국가 안위,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뒤에 물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물도 드시면서 하십시오. 박용진 의원님, 예. 국민의힘에서는 국가 안위에 해당한다.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사실 실제 조간신문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너무 아전인수 해석이신 것 같고 누가 봐도 이제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는 외교안보, 국방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단순히 그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실상의 입법권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 때 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죠. 민주당이 조금 속도전을 낸다고 해서 민주당의 그 속도전을 저지하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그렇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무리수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경찰의 어떤 뭐 공룡화에 대한 우려 말씀 저 의미 있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력기관이든 간에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그 권한이 너무 집중되게 되면 사실은 괴물로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그걸 견제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검찰이 판단합니다.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도 검찰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으로 기소할지 말지도 검찰이 판단합니다. 재판에 붙일지 말지도 지들이 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도 누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권한을 기관별로 나눠서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건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하거나 평상시 행동하는 행동까지 모두 다 선관위로부터 엄청나게 간섭받고 있고요. 다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의 90% 넘는 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맨 마지막에 선거 끝나고 6개월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니까 예. 그 기소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만 법률적 조항들을 하고 기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할 수 예,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궁금한 부분을 게 꼭 너무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좋은 건데 왜 공청회 한 번 안 거치고 반드시 4월 안에 꼼수를 쓰시면서 처리하셔야 하십니까? 공청회를 이렇게 좋은 거치지 건데.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난번에 1년 4개월 전에 그 검찰과 경찰의 예. 수사권 조정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도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사인하고 또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1년 4개월이 지나니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하시는 엄청난 수사 적체라고 하는 서민의 피해들이 있다. 이건 저 일선 경찰들에게도 저도 들었고 또 여러 변호사분들도 일선의 변호사분들도 아주 이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1년 4개월 전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에 의한 어떤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이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그 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오늘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건 아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질문과 관련해서 3차례 사회자가 물었을 때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로 많은 기사가 났고 이재명 기자. 많은 칼럼들이 쓰였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도 오늘 저도 읽어봤는데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안 했는지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회피했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강행해야만 하느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왜 지금 하시냐. 3번이나 물었는데 3번 다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윤주 의원님께 물어본 건데 대통령은 왜 답변을 회피했을까요? 많은 궁금증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조직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주장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근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태를 올려놓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뭔가 제도에 허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완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국가 제도가 조금씩 개선돼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대선을 패배하고 나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면서 지금 모든 문제가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절대 선이 아니듯이 또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우리에 맞는지 우리 환경과 국제사회와 여러 가지에 맞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럴 기회조차를 박탈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고 가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자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뭐 국제규범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폭주하느냐를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 질문을 똑같이 손석희 앵커가 대통령이 한 거고 그런 대통령 역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언론 인터뷰 보니까 OECD의 뇌물 방지 그룹 의장 인터뷰가 있습니다. 예. OECD에서 우려를 표명했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지금 검수안박 법안을 보니 왜 검찰에게 수사권을 뺏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더라. 그 법안 내에. 그러면서 결국 그렇다면 누군가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위층이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고위층이라면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전력 교체기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고위층들이 검수완박이 되면 좋은 거죠. 자기들 수사를 안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는 권력, 떠나는 권력이 이것을 밀어붙이느냐.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권을 활용해서 지난 정부들을 그만큼 가혹하게 수사했다는 스스로의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포인트 자체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면 더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과연 왜 이 시점에서 그 다양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들을 없애버렸느냐는 게 포인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국민투표 여야 간의 이견이 상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봐도 쟁점들 좀 많은 것 같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반응 들어보시죠.
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특히나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혹세무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꿋꿋하게 오늘 저희들에게 이 주어진 일 해내자는 말씀드립니다. 참 기가 찹니다.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삼권 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김어준 씨는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직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역사에서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과 대통령 재신임 물을 때나 쓴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 자신의 직을 걸고 재신임을 함께 물었어요.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일개 기관의 권한 조정을 대통령 재신임 걸고 물을 건가요? 무슨 학급 회의합니까? 우길 걸 우깁시다. 자,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혹세무민 달나라 헌법이냐, 김어준 씨는 그럴 거면 윤석열 당선인 직 걸어라, 이런 비판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런 폭거 날치기를 한 주범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다 지는 거죠. 그것이 국민들의 뜻에 반한다 그러면 직을 걸어야 될 건 민주당을 해체할 거냐 말 거냐, 민주당 국회의원 다 사퇴할 거냐, 그걸 걸어야 맞는 거죠. 사고를 친 쪽은 민주당인데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국민들에게 물어봤는데 국민들이 아니라 그러면 민주당 해체해야죠. 민주당 국회의원 사퇴해야 되고요. 우리 김어준 씨 좀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전 말씀 들을 때마다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사를 날렸어요. 반사. 그런가 하면 이 장면도 주목이 되더군요. 원래는 안건조정위원이었으나 사보임이 됐고 원래는 민주당이었으나 무소속이 돼서 어느새 야당 몫으로 둔갑한 민영배, 양양자 두 의원의 대조적인 법사위 사진이 오늘 아침 뜨겁게 화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박광원 의원이죠. 법사위원장. 그리고 기립 표결을 붙였는데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기립해서 찬성했지만 양양자 의원은 기립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두 의원의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 오늘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참담하다라는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가시밭길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 법사위 통과 과정 지켜보며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었다라고 밝혔고, 민영배 의원, 검찰 정상화위에 온갖 비난 감내하는 게 내 몫이다. 바른 선택 확신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참 이 두 분의 또 나란히 있어요. 법사위에서 이렇게 대조적이에요. 예. 자신들만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정치적 논란이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고 양측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의 기본 방향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외국의 입법내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지만 종합하면 외국의 검사는 수사권이 없거나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보완 수사 내지는 보완 수사 요구 수준에 그칩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는 거의 빠짐없이 대선 공약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 문제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고 기소는 이 그림이 사실에 부합하니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비유할 수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서 이 그림이 사실에 부합하니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애초에 문제 삼지 않을 생각이니 그림조차 그리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수사권 조정이 일부 시행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소한 제도이다 보니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건 지연이 이루어지는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거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보다 현재 보완 수사권을 행사할 때 사소한 문제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일일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소권자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할 때는 수사기관은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었다면 그에 합당하는 인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이 이 정도로 업무가 폭증할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설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협조를 구해야 할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예, 양양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민주당이었으나 무소속인 양양자 의원은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민주당이었으나 무소속이 돼서 야당 몫으로 둔갑한 민영배 의원은 기립 찬성을 했고, 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조간신문 일각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을 언급하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공수처 비슷하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에 당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기권을 했잖아요. 반대도 아니고. 그랬다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났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박용진 의원이 있지만 조금 박해해서 금이 빠졌어요. 조박밖에 없잖아요 지금. 양양자 의원에게 협박 문자도 많이 오고 문자 폭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뭐 막말로 금태섭 전 의원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조간신문 일각 기사도 있던데 이재명 기자 어때요? 뭐 이미 무소속인 상황에서 뭐 이제 복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당직 그쵸, 이제 그럴 가능성도 없죠. 그런 점에서 양양자 의원 입장에서는 나름 정치적 뭐 생명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과하긴 한 정치적 생명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역구가 광주입니다. 복당이 안 된 상황에서 다음 총선에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소신을 걸고 어떻게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저렇게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본인의 민주당이 함께 있었다가 물론 이제 다른 사안 때문에 탈당을 한 거지만 했다면 도대체 양양자 의원은 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들어볼 시간 정도, 들어볼 여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정치적 생명을 걸면서까지 저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몰아붙이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도 사실은 국민 투표에 붙이자라는 게 물론 뭐 진짜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제 위장 뭐 탈당, 그다음에 회기 쪼개기 이런 꼼수에 또 맞대응하는 어떤 카드의 성격이 강한 거죠. 뭐 직접 민주주의가 반드시 더 나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카드가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사회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이 물론 나중에 이것이 어떤 지방선거 이런 데서 이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민주당이 개혁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양양자 의원 인터뷰 중에 박용진 의원님 복당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복당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찬성하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반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던데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혹시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 문제 때문에 뭐 양양자 의원의 복당 여부를 고려한다 그러진 않겠죠. 그 복당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양양자 의원의 이제 보좌관에 의한 어떤 뭐 문제, 혐의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탈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소되고 한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저 있다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말해서요. 정치인이 자신 개인의 정치적 이해, 공천권, 복당 관련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적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건 저는 두고두고 본인의 정치와 명예에 오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 소신을 버리고 또 국민적인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양양자 의원의 그 지금의 저 이제 의견이 민주당하고는 결이 지금 안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개인의 그 소신과 그 주장을 저희가 정치적으로 뭐 그 탄압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없다. 예. 개인적인 질문인데 워낙 조금밖에 멤버가 가까우셨으니까
무슨 질문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금태섭 전 의원이랑도 연락 자주 하십니까 요즘? 예, 자주 해요. 친밀하게? 예, 그럼요. 아니 그 당이 달라진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네. 뭐 전화도 안 하고 의절하고 그러는 건 저는 뭐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하고 오늘 저하고 의견 같은 게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같은 게 그럼에도 하나도 없죠.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 대화를 나누고 상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게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여야의 젠틀맨 뭐 1, 2위 아니십니까? 돌직구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좀 전에 사실 이게 이 사안의 팩트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잘못 설정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그 민주당이 처리하고 있는 이거는 검경 수사권 분리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검경 수사권 분리는 다 했습니다. 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뭐가 남은 6대 수사 범죄만 남은 6대 범죄 중에서 지금 뭘 뺐냐? 거의 공직자의 범죄하고 성범죄를 뺐잖아요. 예. 그게 논란이 되는 건데 이 검경 수사권 분리를 갖고서 얘기하는 거는 좀 넌센스에 가는 것이고요.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그 분리가는 것도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 영국 같은 SFO 특별수사청에는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별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요. 영국이 가장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도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요. 이런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논의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일방적으로 대선에서 졌다는 사유만으로 통과시키는데, 그러니까 양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묵살하고 가는 거죠. 저는 예. 사실 우리 박용진 의원님하고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그런데 다르죠. 저는 박용진 의원님 같은 분, 양양재 의원님 같은 분들이 민주당을 다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아, 여기서 또 비주류라는 아픔을 다시 한번 건드네요. 그러면 소수파 비주류라는 아픔을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시 한번 건드네요.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예. 식으로 날치 꼼수한데 동조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하나만 생각이 제가 듭니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 의원님 어저께 저희가 이제 상정한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들은 말씀하신 선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연말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6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아간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이 박용진 의원을 응원하기 시작하면 당에서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저 어려워져요. 우리 국민의힘 박용진 이러시면 안 의원님 돼요. 입당하시면 제가 적극 찬성이고 아, 자 여기까지. 아, 이 농담이에요. 농담도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검수한박 국면 심도 깊고 치열하게 토론해봤습니다. 자, 의견은 달라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또 신사의 품격을 지키는 여야의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울겠다. 박현민 비서관, 윤측, 지도자의 품격. 묘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재차 비판하면서 신구 권력 간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신구 권력이 지금 갈등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전 본질적으로 드는데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 배현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인터뷰, 집무실 이전도 마땅치 않다, 지도자의 언어로서 부적절하다 등의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윤 당선인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면서 지도자의 품격이라는 워딩을 밝혔어요. 계속 약간 불편한 이제 서로의 심경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윤석열 당선인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거죠. 뭐 대북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용산 집무실 이전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현진 대변인도 저렇게 응수한 게 아닐까 싶은데, 지도자의 품격. 글쎄 뭐 안철수 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지막 이렇게 새로 이제 취임하는 권력 교체기에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좀 덕담을 더 해주면 더 품격으로, 그러니까 그런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되게 좋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글쎄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거의 이런 좀 대담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을 정리하는 4부작 다큐멘터리도 최근에 방영이 됐었죠. 아, 다큐멘터리도 4부작이나 나왔습니까? 각종 이제 성과에 대한 책자도 좀 계속 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사실 모든 정권이 어떤 자신들의 정권의 평가를 역사나 국민에게 맡기기보다 자신들이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하는 면이 없지 않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 싶고, 제가 어제도 이제 강준만 교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집요하게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 자꾸 역풍을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급기야 탁현민 비서관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으나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뭘 물겠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잊혀지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겁니다. 농담으로 이제 물어버릴 거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게 농담으로 꼭 들리지만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섬뜩하기도 하다는 반응도 다양합니다. 물어버리겠다. 대통령 건들면, 이 발언에 김근식, 진중권, 김정화 등등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응수했는지 함께 보시죠. 김근식 교수, 문 대통령의 사냥개를 자처하냐, 조용히 잊히길. 진중권 교수, 입마개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 문 대통령이 벌금 물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저 맹견들은 그 공원이나 쇼핑몰이나 스타필드 같은 데서도 이게 입마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목줄, 그걸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중 교수는 이제 비꼬 와서 비판한 것 같습니다. 김정화 자문위원, 말의 품격을 더하라. 입마개가 필요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탁현민 비서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 김기현 대표님, 문다, 물어버리겠다. 진정훈 교수가 말씀하시는 딱 저는 그거 어울리던데요. 예. 입마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마개 해야 된다. 저는 이 탁현민 뭐 지금 비서관하고 계신가요? 이분은 정말 국민 불쾌지수 높이는 데는 최고 전문가다. 어떻게 저렇게 불쾌지수를 아주 전문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쓴 책부터 기가 막혀요. 뭐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는 탱크톱을 입는, 그런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테러당하는 기분이다. 이게 자신이 쓴 책에 있습니다. 여성을 분류를 해가지고요, 몸을 기어하게 만드는 여자, 바나나를 먹는 여자, 스킨십에 인색하지 않은 여자, 어떤 그 피임 도구인데, 남성이 피임 도구인데 그것 두 글자 무엇을 싫어하는 여자, 이렇게 여성을 분류했다는 책까지 써놓은, 이런 분이 어떻게 청와대에 가서 비서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 본색을 잘 드러냈다. 그런데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제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사람 옆에 안 두시는 게 좋겠다. 정말 대통령 품위를 떨어뜨리는 분이다.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했던 말이 있는 거잖아요. 뭐 물어버리겠다는 말을 웃으면서 농담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잊혀진 삶을 살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바람을 전달한 것 같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최근에 대담도 하고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그거 참 제일 진심이었다고 봐요. 정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어렵고 힘든 책무를 다 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가장 측근에서 대통령 업무를 보좌했던 비서관으로서는 그 말씀을 지켜드리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실 필요도 없고, 과잉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말씀도 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물겠다는 말이 진짜 뭐 설마 물겠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 하나의 어떤 충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두 번 탁현민 비서관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 정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취임식의 초대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윤석열 당선인의 자필 취임 초대장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유승민 전 대표는 초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준비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운동과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선인께서 진심 어린 초청장을 친필로 작성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달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전례가 없는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현역 의원들은 초청장이 가고 전직 대통령도 초청장이 갑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현역 의원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도 더더욱 아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냥 전 후보였을 뿐 현재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초청장이 안 갔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굳이 선거의 상대였던 사람에게 초청장을 주는 게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패배를 좀 상기시키는 것 같아서 주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친필 초청장이 갔어요? 이재명 기자? 그렇죠. 그래서 어제 공개된 사진 보면 이제 박주민 취임식 위원장이 직접 가서 박주선 취임위원장이 직접 가서 친필 초청장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몸에 무리가 있더라도 꼭 참석을 하겠다 이런 이제 답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두 분이 나란히 앉는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 대통령 순서를 앉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앉고 그 옆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겠죠 아무래도. 두 분 좀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요? 글쎄 뭐 어떤 대화를 나눌지 어떤 이제 뭐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이제 당시 이제 취임식 당일을 봐야 알겠으나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이재명 고문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근데 그러면서 글쎄요 관례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패배의 상처가 오히려 상기시킬까 봐 오히려 예의 차원에서 안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럼 패배의 상처가 상기되지 않도록 예의를 다 갖춰서 초청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고문이나 뭐 아니면 다른 경쟁 상대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친필 초청장 보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드는 이유가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당선되고 첫 일성이 통합과 협치였습니다. 협치는 뭐 지금 보다시피 검수안박법 처리를 두고 뭐 여야가 완벽하게 지금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인수위 과정 속에서 뭐 인수위에서 나온 어떤 국정 과제나 혹은 당선의 메시지를 통해서 뭐 통합의 메시지, 통합의 뭐 국정 과제 공약들을 보긴 참 이렇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죠. 그런 점에서 취임식 자체를 통합의 장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윤진 의원. 저는 뭐 이재명 기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장이 자기 생일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쟤 싫으니까 오지 마. 뭐 이런 것이 아니라서 거기에 싫은 사람일수록 자기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모시는 것이 오히려 전 맞다고 생각해요. 저 여전히 참 저 스스로 보면서 그땐 제가 젊고 어렸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장에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고인이 되셨죠.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20대였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고통드리고 IMF 때문에 외환위기 때문에 그 고통을 호소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첫 출발하는 자리에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갸우뚱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서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불편함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초청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싫어서 안 부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김경원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우리 이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이 계셨다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초청 대상이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참석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이게 평면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보니까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안 불렀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례가 있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나는 초청 안 했고 남북은 왜 초청 안 했냐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할 때 당시 경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그 당시는 후보였겠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그 당시 후보셨죠. 후보였던 분이시죠. 근데 취임식에 불참을 또 하셨습니다. 아, 문재인 후보는 그때 초청을 받았는데 부산에 계신다는 이유로 불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례들을 비춰보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또 막 공개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넌센스죠. 예,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과 오찬을 했는데 이정재 씨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관상 내가 왕이 될 상이요. 함께 보시죠. 부당한 판정 때문에 되게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막 이랬는데 아주 우리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 딱 따는 바람에 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좀 풀고 박수 한번 제가 좀. 새로운 정부가 좋은 정치를 하시려면은 이 자리에 모인 이런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의도를 다 들켜버렸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정재 얘기를 실컷 했는데 이정재 발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있으면 좀 찾아주시고요. 어제 무슨 자리예요, 박승 변호사님 저게? 윤 당선인이 어제 스포츠 예술계 인사 12명을 만나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분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배우 이정재,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현대무용가 김보람, 피아니스트 손여름,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양궁 선수 김재덕 선수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이들을 만나서 먼저 첫인사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내가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셨는지 내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특히 쇼트트랙의 최민정 선수를 향해서는 지난 동계올림픽 때 부당한 판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금메달을 따줘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셨다면서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이 경청식탁 당선인이 요즘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세 번째 경청식탁이었다라고 합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사회 각계각층 목소리 듣는 자리, 국가 원로 만나서 국정정반에 대한 조언을 성취했고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서 한 게 두 번째 경청식탁. 어제 이제 이정재, 최민정 선수 등을 만난 문화예술체육계 인사와 만나서 격려한 게 세 번째 경청식탁이었다라고 인수위측이 소개를 했습니다.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현재 청와대는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청와대에 방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약 첫날에 청와대 보러 가자라는 기대감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몰려서 이 서버가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무슨 리유저블 컵 준다고 했을 때 서버 다운됐다라는 기사도 있던데 함께 보시죠. 청와대 보러 가자 예약 첫날 서버 다운. 어제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국민품으로 홈페이지 통해 관람 예약이 시작됐고 9시 40분에서 10시 15분 신청자가 몰려서 서버가 다운됐다. 청와대 이전 TF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6만 128건의 관람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일 기준 8일 전 당첨 안내. 이재명 기자, 이게 그러면 당첨 제도입니까? 예약 플러스 당첨 제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 방문자를 3만 9천 명으로 제한해놨죠. 그러니까 2시간씩 해서 12시간을 이제 관람할 수 있는데 한 2시간 한 번 들어갈 인원은 이제 6,500명을 제한하다 보니까 결국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결국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받을 테고 그래서 아마 그냥 2주 정도를 그렇게 이제 추첨제를 운영해 보고 나서 그다음 또 이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기자는 청와대를 오래 출입했으니까 관람은 안 해도 다 받겠군요, 이미. 저는 당연히 들어가 봤죠. 그리고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했었는데 그때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마 용산 시대가 바뀌고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취임하고 나서 한두 달 안에 출입 기자들 초청하는 행사를 엽니다. 청와대 안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관람 투어처럼 여기가 뭐 상춘제고 여기가 뭐가 있고 관저가 있고 좀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보는 그런 행사를 갔는데 아마도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경호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딱 동선을 따라 이제 지나갔을 뿐이죠. 근데 이번 청와대 개방은 어떤 동선 없이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 가서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관심들이 높지 않을까. 더 세밀하게 더 이렇게 보고 싶은 데 많이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를 못 가본 우리 박용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예약해서 갔다 와야겠군요.
저도 밥 먹으러는 갔습니까? 예, 여당 의원, 상춘제 갔어요? 예, 여당 의원이고 또 원내대표단에도 있었기 예. 때문에요. 그 영빈관에서 식사할 영빈관? 때도 갔었고 또 대통령 집무실 예. 있는 그곳에서도 갔었습니다. 예. 너무 뭐 그렇게 너무 뭐요? 너무 뭐요? 너무 이렇게 비주를 아니라도. 자, 많은 국민들 관심 있는 분들 잘 예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희룡도 법카 의혹이라는 제목이고요. 여론조사 몇 가지 준비가 됐는데 경기지사, 강원지사 뜨거운 지역들입니다. 여론조사 동향이 어떤지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저희 도지구쇼 오픈 스튜디오의 대형 미디어 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최신 뜨거운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가상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지금 이번 경기도 선거가 대선 못지않게 뜨거운 선거로 달궈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후보가 된 김동연 후보가 46.5%,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일찌감치 점치고 놓은 김은혜 후보가 37.7%의 여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인데 지금 김동연 46.5 대 김은혜 37.7의 결과입니다. 김기현 대표님, 이 경기도가 원래부터 어려운 지역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때도 이번 대선에서도 경기도는 졌어요. 서울은 이겼고요. 역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만만치 않겠군요. 저희들이 지난번 대선 때 서울에는 5%포인트 정도 이겼고 경기도는 5%포인트 정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저희들에게 쉬운 지역이 아니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이제 주신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 또 일주일 전의 결과는 저희들이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어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도 저희들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선거를 이길 거라고 봅니다. 자, 강원도지사 선거도 이거 의외의 박빙전으로 펼쳐질 양상이 있습니다. 강원지사 양자 대결 결과 함께 보시죠. 김진태 후보가 48.8%, 그리고 이광재 후보가 41.0%입니다. 48.8 대 41.0%. 이광재 후보는 강원지사를 해본 적이 있고 지금 원주 지역 국회의원인데 이광재 후보 대 김진태 후보의 대결이 이제 성사가 되면 강원도 원주 지역은 이제 재보궐 사유가 발생해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 선거도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 박용진 의원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원도가 민주당 몫이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강원도도 만만치 않겠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원도에는 사실 이광재 의원이 일종의 이제 전략공천 차출 형식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상황이 저희가 최문순 지사가 3연임을 해서 이번에 관둔다고는 합니다만 떠나는 최문순 지사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여러 호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지고 아주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제 이광재 의원님이 결단하고 출마를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김진태 후보와 또 이광재 후보의 이런 이제 추격전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광재 후보가 전에 강원도지사를 지냈던 경험이 있고 또 강원도 지역에서 여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의 이런 좀 어려운 상황 극복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상대로 선거를 펼칠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론의 한 대목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전문가는 하지만 직접 행정수장으로 이것을 맡아서 해보지 않은 경험의 부족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부터 약 20여 년 이상 5선 국회의원이고 인천시 국회의원이고 전 인천시장이 왜 서울시장에 나오실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아마 문제를 삼지 않을까. 자,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박성민 변호사님, 이게 다 무슨 내용입니까?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시절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자주 찾은 제주의 오마카세 식당이 있습니다. 오마카세는 애초에 정해진 메뉴 없이 주방장이 그때그때 요리를 조리에 내놓는 식당을 말하는데, 이 식당이 점심 1인당 6만 원, 저녁 1인당 15만 원입니다. 즉 최소 금액이 6만 원이라는 것인데, 당시 업무 추진비 결제 내역을 보면 1인당 4만 원 넘게 계산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를 두고 인원을 부풀렸거나 아니면 쪼개기 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위법 사항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규상 지자체장의 지출 한도가 1인당 4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4만 원에 맞춘 듯한 외관만 작출해 두고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을 썼다면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 유관기관 인사들이 동석을 했을 텐데 과다한 금액으로 접대를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논란이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법카를 유용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사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굉장히 논란이 컸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선 막바지에 가장 빅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 이제 원희룡 당시에는 이제 대선 본부장이었죠. 본부장께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도 이제 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도 당시 제주도지사 시절에 이제 법카를 만약에 유용이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절차에 맞지 않게,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자신이 했던 비판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겠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법카 사용 내용만을 가지고 식당과 맞춰서 이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본인이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4월도 얼마 안 남았고 5월 초 3일, 4일, 5일 연일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청문회 일정이 잠정 합의되어 있는데,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이것 좀 하나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그때 뉴스특보 준비하고 해야 돼서 네.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한다. 인사청문회 해야죠, 당연히. 4일 한동훈 청문회 한다. 일단 총리부터 얘기하셔야죠. 한덕수 2, 3일. 자꾸 한동훈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총리 2, 3일 날 하기로 다시 정호영 장관 후보자 3일. 예, 3일. 한동훈 4일. 4일. 2, 3, 4 다 합니까? 해야죠. 한다. 네. 정말요? 자료를 충실하게 내시고 네. 청문회 준비가 이제 다 된다고 한다면 해야죠. 총리 한덕수 총리 청문회를 저희가 보이콧 이렇게 한 거는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냈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시 일정을 잡은 거고요. 이거는 국회 업무입니다. 여야 할 것 없는 국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또 후보자들께서도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의혹은 잘 해명하시고, 그리고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시면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김기현 의원께서는 어디 청문회 들어가십니까? 저는 외통위 소속이니까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박진, 후보자. 예, 박진, 권영세. 예. 그렇군요. 예. 잘 청문회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뜨거운 소식,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